안녕하세요. 디아캐스트 MC의 인조이입니다. 오늘 김예술 씨도 있고 오노인 씨도 계시고 어떻게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더라? 오노인입니다. 저희가 오늘 좀 녹음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가물가물했어요. 네, 네, 정체성이 네, 약간 네. 흐려졌네요. 네. 뭐 그간 별일 없으셨나요? 별일 많았죠.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고생을 좀 했고요. 아, 네. 요즘 베를린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김예술 씨는 매일 집에만 계신다고. 네, 집에만 있는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아, 인터넷이 왜 안 되나요? 뭐 얼마 전에 번개 맞더니 비 갑자기 와가지고 저희 건물 전체가 안 되더라고요. 아, 인터넷이. 저런 이거 수리하려면 꽤 오래 걸릴 텐데. 네. 오래 걸리죠. 네. 포기했습니다. 단념하고 언젠간 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군요. 아무튼 뭐 잘 지내고 계셨던 걸로.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독일에서 예술하기의 주제하고는 멀 수도 있는 좀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 이제 독일에서 인문학으로 유학을 하는 것이 어떤지를 재밌는 주제. 네, 게스트분을 한 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뭐 독일에서 예술하기 페이지에서는 미대 입시를 주로 다루긴 하지만 독일에 뭐 미술만 공부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술만 공부하러 오는 건 아니고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뭐 공대 쪽 공부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공대 분도 많이 오시고. 네, 인문학 하러도 많이 오시는데 오늘 이제 모신 분이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좀 자기소개 좀 인사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문학을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제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닉네임으로 닉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페터입니다. 아, 최페터. 페터입니다. 이름에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의미는 네, 뭐 제 어렸을 때 친한 친구 이름이 페터였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그렇게 친구를 맺고 나서 그다음에 뭐 어떤 자리인데 제가 하고 있을 때 뭐 독일 이름 없냐 뭐 하도 물어봐서 갑자기 생각난 그 친한 친구 이름이 생각나서 페터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피터도 아니고 아니면 독일어의 그 페이터도 아니고 갑자기 저를 굉장히 강한 발음으로 최페터 이러면서 네, 한때 놀렸던 적이 있어서 뭐 하여튼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 닉네임을 최페터로 정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친구는 독일 이름을 있냐고 왜 아니, 봤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뭐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외국 살다 오면 그 꼭 외국인 이름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왜 있잖아요. 아, 그럼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신 네,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우연히 그 기회가 돼서 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어렸을 때 한국에서부터 했는데 물론 근데 한국에서 다 대학원까지 한국에서 나왔고요. 네,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했는데 오늘 한다 그래서 닉네임을 뭘로 할까 하다가 그냥 최페터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게스트분을 좀 모시고 독일에서 인문학으로 박사를 하는 데는 어떤 뭐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뭐 그러면 어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를 좀 1부에서 정보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2부에 가서는 뭐 인문학 전반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지금 독일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인문학 중에서? 철학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인문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철학으로 꽃이죠. 네.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여왕이라고. 철학이면은 어떤 분야인가요? 철학에도 막 많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그 윤리학 하고 있습니다. 윤리. 윤리. 제가 그렇게 윤리적인 사람은 아닌데요. 저희도 다 마찬가지. 네. 한국에서 윤리 선생님이 제일 대단하신 분들 많았죠. 그렇죠. 윤리 선생님들이 조금 악랄하죠. 네. 그 윤리가 도덕 그거죠? 그렇죠. 네. 도덕, 윤리. 바른 생활, 뭐 도덕, 네. 윤리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윤리학이라고 하면 뭐 또 그 안에서도 나름 다양한 게 있지 않나요? 네, 뭐 제 논문 주제는 그
저 일상의 윤리, 일상성 윤리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뭐 제 개인적인 주제는 그건데 조금 있다 그럼 그건 다시 이제 돌아오도록 할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어떤 학위 과정을 하고 계신지.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 이제 석사까지 마치고요. 현재 독일에서는 이제 독일 온 지 이제 올 10월 달이 되면 3년이 되는데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 와, 독일어도 어려운데 그걸로 박사 과정까지 하시려면. 예. 난 쩔쩔 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박사 과정을 지금 뭐 몇 학기째 하고 계신 거예요? 독일 온 지는 3년이 돼 가시지만. 독일 온 지는 3년 됐지만 과정으로는 지금 3학기, 4학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독일의 제도는 여전히 독일은 그 전통적인 도제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그 시스템이 돼서 대학을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도교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도제식이라서 박사는 일단은 지도교수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를 먼저 어떻게 컨택을 해서 그리고 나서 지도교수한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얘기를 하면 그럼 내 밑에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벌써 한 4학기, 5학기가 됐고 네. 근데 이제 등록을 언제 했냐 하면 이제 3학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를 보고 입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교수님, 혹은 나랑 맞는 교수님을 찾고 그분이 나를 받아준다고 하면 일단 그분이랑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서야 학교 등록을 하는 그런 방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이 여전히 그런데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내에서 교수의 권한과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학부생들도 어떤 경우에는 1, 2학년까지는 뭐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비슷한데 3, 4학년 때만 돼도 학부 때부터 교수가 어떤 교수냐에 따라서 전공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들도 한 3, 4학년이 되면 자신이 맞는 교수 그리고 전공을 따라서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학교를 다니다 중간에 학교를 옮기기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비일비재합. 대학교인데 전학을 가는 거네요. 네, 한국적인 마인드에서는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데 독일은 이제 대학들이 다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옮기는 게 한국만큼 어렵지 않고요. 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대학에 서열이 있는데 독일은 없다 보니까 옮기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옮기는 거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미대랑도 비슷하네요. 미대도 그 입시가 따로 있긴 하지만 교수 컨택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본인의 마패를 보여주고 교수가 진짜 이 친구는 괜찮다 그러면 바로 입학을 시켜주기도 하지만 그 조금 더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면 조언을 아끼지 않고 주고 그 다음 입시 때 조언대로 좀 해서 다시 그 뭐래대로 학부 과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교수님의 어떤 파워가 좀 보통 아카데미라고 뒤에 붙어있는 학교에서는 거의 교수 권한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미대도 전학 같은 거 많이 가지 않아요? 네, 미대도 편입니다. 교수 보고 괜찮은 교수 있으면은 따로 연락해서. 미대도 순수 미술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윤리도 철학도 마찬가지로 철학 안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좀 저명한 교수님이 계시다면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비슷한 시스템. 그렇군요. 오늘 이제 팟캐스트를 이 주제를 정하고 이 최피터님을 모신 이유가 독일에서 예술학이 구독하는 분들 중에서 인문학 쪽이나 뭐 이런 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한번 유학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꽤나 이건 그리고 고급 정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근데 학교마다 워낙 다르고 교수님마다 다르니까 뭐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인 경험, 준비했던 과정 같은 걸 좀 듣고 싶어서 모시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일단 석사 학위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하시고 나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셨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일단은 어학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인문학은 이제 대부분 말로 하고 또 글로써 하다 보니까 일단 언어가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언어 외적으로도 내가 과연 독일에 교수가 있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예. 네. 아무래도 박사 과정은 교수에 따라서, 그거는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수 밑에 하냐에 따라서 자기 논문 주제가 같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가 일단 첫 번째고, 그럼 사실은 좀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바깥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서양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한국은 아무래도 그래도 동양권 내에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양 어느 나라로 갈까를 결정을 했고, 근데 저는 대학원 때부터 사실은 독일 철학, 유럽 철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일 유학을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근데 그 시점이 다가왔을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그래서 어학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꾸준히 할 수 있었는데 독일을 결정적으로 한 이유는 이제 교수를 찾아서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 미대에서 마페를 준비하듯이 네. 인문학도 뭐 자신의 생각이나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학업 계획서 같은 것을 작성해야 되지 않나요? 네, 통칭해서 인문학이나 뭐 인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는 엑스포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엑스포제가 뭐 번역을 하면 학업 계획서 같은 거죠. 근데 학업 계획서가 뭐 아주 뭐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그야말로 일시를 적는다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적는다기보다, 계획표를 짠다기보다 네. 자신의 생각을 뭐 논리 정연하게라든지 어떤 하나의 논리로서 표출시켜보는 것이 엑스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것, 논리적으로, 그게 이제 학업 계획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한국 분들 중에 독일에 철학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저는 사실 처음 뵀거든요.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미술 철학, 미술사, 역사,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 경제도 많이 오나요? 경제학 쪽 경영 경제학 배우분들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철학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양 수업 같은데 뭐 철학 인문 같은 수업 같은 것 보면, 아니면 뭐 서점 가서 철학책 보면 독일에서 학위를 따서 오신 분들의 뭐 저서도 있고, 독일에서 학위를 하신 분들이 뭐 강의하고, 그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뭐 과거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원래 굉장히 오래됐고요. 한국에서 독일로 유학을 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오히려 반대로 최근에 그 유학 오는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오히려 있고요. 과거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뭐 독일이 아무래도 철학의 서양 철학의 독일과 프랑스, 유럽이 본고장이다 보니까 독일로 많이 오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일단은 독일이 학비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무시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를 해서 사실은 물론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서양 철학의 본고장이다 보니까 많이 오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독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최근에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독일로 오는 분들이요? 네. 미국으로 가나 봅니다. 맞습니다. 기회의 땅 미국으로. 철학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독일 온다고 했을 때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자기는 독일 가서 철학 공부하고 싶은데 지금 미국 와서 하고는 있는데 나중에 꼭 가보고 싶다고, 거기서 공부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 좀 전에 학업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 어떤 이제 누군가가 유학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 사람이 교수님을 먼저 찾을까 아니면 학업 계획서를 먼저 써볼까 라는 고민을 한다면 어떻게 권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물론 과정마다 다르겠죠. 네네. 근데 박사 과정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업 계획서를 먼저 작성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학업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좀 뚜렷이 하고 네. 자신이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국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예, 일단 국가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어학을 선택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영어로 작성해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 지원할 때? 사실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철학자들이 쓴 언어로 공부를 아무래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뭐 미국 사람이 많다. 그럼 사실 영어로 준비를 하고 영어로 생각을 해학 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테고 독일 사람이 많다. 그러면 독일어를 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제가 그냥 듣기로는 마페 준비를 할 때도 교수님을 좀 찾아본 다음에 그 교수님의 성향에 맞는 마페를 공략하는 사람도 있다고 또 듣기도 했고, 아니면 또 반대로 자기 성향을 찾은 다음에 나랑 맞는 교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미대 쪽은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마페를 준비해야 된다. 이제 한국에서 배울 때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교수님이라도 내 성향이랑 맞든 안 맞든 내가 가르치고 싶어하는 학생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창밖을 보는데 뭔가 네모난 형태가 마음에 들고 막 건물들이 마음에 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마페 베라툼 하는 날이면 막 그 건물 가지고 막 작업을 한 친구들이 눈길에 막 들어오는 거죠. 자기 눈길에. 그래서 이 친구는 나랑 성향이 안 맞지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그 친구를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교수를 찾아서 작업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미대 쪽은 조금 아니지 않나.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자기의 색깔을 먼저 찾는 게 아무튼 그쵸. 중요한 것 같네요. 미술이 됐든 인문학이 됐든.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럼요. 왜냐면 어떠한 경우에는 사실은 미대 쪽에서도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철학에도 유명한 교수라는 게 있죠. 있죠. 또 유명한 교수 밑에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교수 밑에 가서 그 사람이 뭐를 공부하는지를 겪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하고 싶어서 그 사람 경향에 맞게 자신의 논문 주제를 결정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래도 서양 철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제약이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많이 거의 동등해질 정도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문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뭣도 모르고 더 큰 물에서 놀기 위해서 일단은 유학을 온 다음에 좀 유명한 교수라든지 유명한 학과를 찾아가서 그 밑에서 공부를 좀 해보고 그 경향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경우가 사실 오히려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사실은 그거는 미술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주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 이것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교수 밑에 가더라도 결국에는 그 교수가 이 학생을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이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 이 사람의 주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석이라는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데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수월한 유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독일에서는 일반화가 안 되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준비를 하시면서 언어라던가 교수님을 찾는 과정 같은 게 어렵진 않나요? 물론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언어가 문제가 되죠. 제가 이제 모든 교육을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말로서 생각을 표현했었고, 생각을
전개시켰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거를 다른 언어로서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독일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을 일단 조금 정리를 하고 어떤 교수를 찾아갔었는데 교수가 굉장히 친절히 저를 반겨주면서 오히려 다른 교수를 지금의 제 지도 교수를 추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고 했는데 확실히 독일이 그런 그 학문적인 전통이 깊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조금 뚜렷하게 표출만 될 수 있다면 언어의 장벽을 좀 극복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한다면 더 넓은 공부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패를 제시를 했는데 이 교수님이 나와는 맞지 않지만 이런 사람을 한번 찾아가봐 이런 식으로 권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 경험으로는 한 2분 정도 뵌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다들 있군요. 다들 서로 교수님들끼리 성향을 좀 알고 있는 편이고 그런가 보네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교수님이 이제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이 보시고 자기랑 좀 안 맞다 싶으면 그냥 아니라고는 하는데 일반 이제 콘스트호슈대 쪽에서는 다른 교수님한테 한 번 더 가봐라라고 하는 경우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든 뭔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딱 생겼을 때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교수님들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죠. 네. 오히려 얻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가장 정확한 마패에 대한 정보죠. 내 마패가 그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독일 사람 시선으로 정확하게 내 작업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다른 이제 한국 친구들이나 이렇게 조언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렇군요. 지금 최페터님이 거의 한 2년 정도 그런 박사과정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무엇을 하나요? 뭐 수업에 들어가나요? 뭐 시험을 보나요? 아니면 앉아서 세미나를 하나요? 무엇을 어떤 식으로 그 지도가 이루어지는지. 지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2주에 한 번 열리는 그 독일어로는 콜로퀴엄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은 박사급 이상 지도교수 포함 그리고 그 시간 강사들까지 그래서